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정보 반찬 식탁에 쫙 깔아드리는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피부에 좀 와닿는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치솟는 생활 물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기사 보면 아마 이 젊은 세대는 드라마나 이야기로만 들어봤을 IMF 시절 얘기까지 소환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OECD도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외환 위기 시절이었던 19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좀 전망도 내놨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OECD 38국의 물가가 9.2%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5월 달에 5%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이제 네, 종이신문을 예, 갖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지금 이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경유 기름값이 지금 최고로 많이 뛰었죠. 50% 가까이 뛰었고요. 네. 국수 33%, 식용유 22.8%. 식용유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저희 집은 마침 많이 사놨더라고요. 네. 마늘 11.6%, 자장면 10.4%, 그다음에 외식 물가가 많이 뛰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2008년 8월 이후에 최고치인 5.4%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을 또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네, 차근차근 이제 7월, 8월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린다니까 더 올라가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물가 평균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에서 생활 물가가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게 6.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실제 집집마다 지금 가장 최대 현안은 물가 폭등이다. 유가 폭등이다. 차를 놔도 다닌다. 점심을 싸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 이제 막 돌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차에 보면 이제 에코 버튼 있잖아요. 예. 이거 좀 경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모드 이제 켜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에코를 그러니까요. 하시죠. 예. 특히 이제 외식 품목들 우리 이제 좀 흔히 사 먹게 되는데 기분 좋게 나갔다가 굉장히 물가에 당황하게 됩니다. 외식 품목들 꽤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장면이 10.4% 올랐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선민 음식인데. 예, 짜장면. 예, 그리고 저도 방금 전에도 약간 식당 들렸다 왔는데요. 네. 이제 웬만한 설렁탕도 10,000원 안팎으로 다 그렇죠. 올랐습니다. 예, 예전에 7, 8천 원인 경우도 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영화관 같은 경우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영화관이 지금 완전히 매출이 회복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영화관 대기업들이 서운하게 1,000원을 또 최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의 손해를 좀 만회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만회해야 되는 그 사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 사실 지금 관객들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1,000만 영화 담회가 나오죠.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범죄도시들은 1,000만으로 하고 있고 그대가 조국 다큐멘터리도 다큐멘터리 영사상 최대치로 막 가고 네. 지금 다들 영화를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위담회 하는 건데 굳이 1,000원씩 왜 올렸을까? 이런 게 다 모아져서 생활물가지수 6.7%. 근데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우리 국민들께서 최근에 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중에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네. 이 이자비가 물가에 잘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금리가 지금 오르는 건 사실 국민 입장에 똑같아요. 물가하고. 나날이 다달이 이자 예를 들면 1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1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조금만 전만 해도 한 2, 3%, 3, 4%대였던 것 같은데 주담대도 7%, 8% 간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지금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매블쇼나 오마이TV나 우리 스픽스 TV나 예. TBS 라디오에서 이제 민생 상담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제 번호도 공개를 해드렸어요. 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탈락하신 분들 너무 많고, 네네. 최근에 물가 폭등 너무 심하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네. 근데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너무 힘들다.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좀 세워달라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잠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미 상반기에 전기가스 수도 요금이 9.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률보다 높잖아요. 물가 인상률을 또 견인한 거죠. 네. 근데 이미 올랐는 전기가스가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로 물론 그건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죠. 하반기 7, 8월에 또 올리겠다는 겁니다. 3% 안팎을. 예. 그러면 이건 물가 인상에 직격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경제 정책, 민생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여론조사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물가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기자들하고 자주 대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럼 우리는 또 박수를 보낼 건 또 박수를 보내야죠. 근데 경제 위기나 물가 대책에 대한 해법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엉뚱한 답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세계적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적인 고금리 시즌인데 특별히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대책이 있습니다. 자, 공공요금 당장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언젠가 올려야 된다는 거 우리 애청자나 저나 다 이해를 합니다. 네, 연료비가 많이 공공기관이 예. 누적이 많이 적자가 누적되면 예, 결국 예.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까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해필이면 지금이냐는 거죠. 세계적인 지금 현재 우리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주가 폭락까지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뭐 공황 상태다. 경제 공황은 우리의 심리적인 공황에 먼저 와 있는 상태인데 네. 여기에 공공요금 또 올린다? 근데 전기, 가스 요금은 또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의 물가 또 공급 물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서민들의 가계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산 물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환율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수출 대기업들은 고환율이 유리하지만 이제 우리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또 그러니까 사실 수출하는 분들도 수입 자재들을 가져다가 하니까 또 사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지속적인 경기 침체하에 물가 계속 오르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이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뭐라도 하겠다. 무슨 대책을 내놓겠다. 제가 바로 회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예, 이어서요. 예. 이러면 독일이나 미국은 보니까요. 결국 기름값이 너무 뛰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이게 빨리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결국 그러면 국민들이 차를 놔두고 다니게 해드리자 또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드리게 하자.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9유로를 국민들한테 9유로로 패스를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12,000원이거든요. 6월, 7월, 8월 이 3달 동안 12,000원짜리 패스 하나를 사면요. 전철, 트램, 버스까지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야말로 진짜 민생 대책이네요, 이건. 이게 바로 고유가 대책이고 바로 민생 대책, 고물가 대책이 됩니다. 자, 네네. 국가 차원에서 지금 독일 국민들이 벌써 800만 명이 이걸 샀답니다. 독일 국민들이. 그래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독일 국민 1,000만 명이 이걸 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독일 차원에서도 기름을 그만큼 수입하는 것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은 예를 들면 기름값이 무서우니까 대중교통으로 옮겨갔는데 대중교통도 뭐 몇십만 원 나오면 그게 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예.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수요가 약간 조절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어허, 기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유가 대책도 되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무서웠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를 놔두고 요즘 지금 직장인들 중에 차 놔두고 다닌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했더니 오히려 지원을 해주더라. 그러면 차를 타고 다녔던 분들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에너지 낭비도 줄어들고 대기오염 문제도 줄어드는 또 그런 굉장히 선순환이 생기고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특히 이제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물가가 예. 이제 올라갔잖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저도 마트에서 제가 직접 장을 보거든요. 네네. 그럼 계란, 뭐 우유, 그다음에 뭐 딸기 다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이 아까 네네네네. 시민도 이야기했던 고기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한 달에 그게 은근히 한 10만 원 안팎이 더 들거든요. 물가가 폭등하면.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면 제가 이제 계산을 가만히 봤어요. 하루에 혼자서 2,000원짜리 2번을 움직인다 치면 4,000원에 30일이면 12만 원 정도 대중교통이 들어요. 예. 그다음에 3인 가구, 4인 가구면 50만 원 가까이 드는 겁니다. 대중교통 비용만 40만 원 정도. 네. 근데 거기에 패스를 지급해 준다 그랬잖아요. 12,000원짜리. 10만 원의 요금이 들 걸 12,000원만 들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되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일 네. 마침 국회에서 그 민주당 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기자회견 납니다. 대중교통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줘서 고유가 고물가 대책을 집행해라. 법안도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제위기 물가 폭등의 시기에는 네.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물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방관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해외 사례도 보고 민생 경제에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꾸준히 좀 네. 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독일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공공요금 상승 부분으로 다시 한번 얘기가 예. 돌아가 보면 공공요금이 아무래도 이제 전기가스 수도가 말씀하신 대로 9.6% 상승률 너무 빨리 올라 버리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은 여름에 더울 때는 사람이
좀 선풍기도 틀고 예. 에너지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 대책이 좀 필요할 것 에너지 같아요. 빈곤층들은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무서워서 못 트는 상황이 될 수 그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국회에 다시 한번 공고드리는데요. 공공요금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요금이나 전기 에너지 요금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그동안 우리 정부들이 잘 그렇게 지켜온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물가 문제가 좀 해결되는 내년 정도에 그때 이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제 조금 올리자 이거하고 지금 물가 폭등하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 있고 거기에 주가 폭락해서 주식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은 엄청 지금 울고 계시는데 네. 여기에 공무원 인상까지 굳이 다음 달 7월, 8월에 꼭 해야 되냐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번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동결해서 이 고물가 대책을 최대한 세우고 내년도에 예를 들면 조금 물가가 잡혔을 때 그때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희는 원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번 줘야 된다. 코로나 팬데믹 끝날 때쯤에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주장도 저희가 최근에 철회를 했습니다. 왜? 지금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이 가면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그럼 물가를 자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 유보할 주셨죠. 테니 폐기할 예, 테니 예. 오히려 그러면 시중에 돈이 안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서민 중산층 가격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공공요금을 동결해 주거나 방금 교통비 지원을 해 주거나 그다음에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1년에 4조이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누리고 있는데 예. 이런 통신 3사들도 지금 7천만 가입자예요. 우리 국민들이요. 더블폰, 서드폰까지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리담회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통신요금 만 원 정도만 인하해줘도 4인 가구 입장에서는 한 달에 4, 5만 원이 절감이 되잖아요. 이런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 내놔라는 겁니다. 공공요금을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도 당연히 이제 고민이, 예, 고민이 뭐 되죠. 깊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물가 대책에 관련해서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을 하긴 했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이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 조치라는 표현이 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중앙 정부와 또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조금 피부에 와닿는 대책 어떤 것들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방금 이제 대중교통,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통신비 포함해서. 네. 이게 이제 집집마다 부담이 많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지금 금리 급등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 이러면 이자 부담을 충분히 늘리는 계층, 이자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층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돈 빌린 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분들, 그다음에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우스푸어 대출 받은 분들 주담대로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확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일반적인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신규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기존 대출 금리는 최소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금리 인상을 좀 억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당국도 권고를 하고 은행들도 지금 여러분 은행들이 이자로 작년 한 해만 거둬들이는 것이 40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행들한테 이자를 덜 받아라 해서 은행들이 뭐 망할 위기에 놓였으면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통신 3사 1년에 영업이익 4조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중의 주요 은행 신한, KB, 하나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 이분들 영업이익이 4조를 넘어서 5조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 한 개사가 그리고 그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이자 장사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서민 중산층 힘든데 금리를 지금 계속 인상만 하고 있는데 네. 추경안에서도 사실 그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있었죠. 아마 뭐 9월부터 예. 또 안심전환 대출이나 맞습니다. 뭐 대환 대출들도 좀 또 예. 저금리로 할 수 있게끔 그게 하고는 9월이냐면 있는데 예. 지난 3월에 만기를 코로나 대출 만기를 3월에서 6달 9월로 연장해 줬습니다. 연장해줬습니다. 근데 만기 연장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 저희한테 상담 많이 오는 게 지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일시적으로 상환해라 그런 거 몇 천만 원 매도. 아하, 그러면 예, 예. 죽는 거죠. 파산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은행권들은 만기를 연장해 준 게 어렵다면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 또는 장기 분할 저금리로 대안대출 해주거나 아니면 장기 분할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숨통이 튀잖아요. 같은 5천만 원인데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겠다고요. 그렇죠. 이자를 안 냈다는 예. 것도 아니고 이자도 낼 테니까 예를 들면 금리를 아주 많이 받지 말고 좀 저금리 또는 중금리 정도로 해서 장기 뭐 5년 동안 분할 납부한다든지 네. 제 은행은
그게 다 소득이 되거든요. 이런 아마 정도의 사회적 책임 있는 조치는 해달라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전화도 진짜 많이 받으실 진짜 많이 옵니다. 것 그래서 같아요. 저 예. 우리 스픽스 우리 TV 애청자들께서도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 못 받은 분들, 방역지원금 지금 탈락한 분들, 그다음에 물가대책이나 이런 고금리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뭐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권리도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고요. 네. 뭐 저 010-2279-4251이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셔라. 스픽스 TV의 민생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네. 010-2279-4251. 그래서 그다음에 꼭 필요한 대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 여쭤보려고. 예산이 예, 600억밖에 안 돼요. 아하. 600억은 1인당 10,000원꼴로 준다는 건데 600만 명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문제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대표적인 대책을 내놨어요. 네. 근데 국민들이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규모도 너무 현실적이지 10,000원 않고. 정도를 도와주면 10,000원이 예. 도움은 되죠. 이게 전통시장 가면 뭐 3,000원, 4,000원 할인이 되고 저도 많이 봤어요. 계란이 너무 비쌌잖아요 한때. 그런 계란을 사면 3,000원 할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네. 10,000원이 작은 돈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엄청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시대에 10,000원은 너무 작다는 겁니다. 600억이 아니라. 뭐 지금 상황은 예. 큰 가뭄인데 이슬비 뿌려봐야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한 같은데. 6천억 또는 예. 1조 가까운 쿠폰을 이거 역시 현금성 지원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돈은 풀리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갔을 때 마트나 전통시장 갔을 때 2,000원, 3,000원 이렇게 할인 쿠폰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저희는 지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런 대책들도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수입산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좀 관세를 조금 뭐 연말까지는 좀 뭐 면세해보겠다 할당관세를 뭐 했는데 면세하는데 되게 좀 효과가 아니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풍자의 대상이 된 정책입니다. 이미 관세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없죠. 예, 근데 예. 그걸 대체로 내놓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제대책이나 민생대책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실제 지금 출범한 지 한두 달이 안 됐는데 지지율이 40%인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 지무실이나 그 국민의힘 여당 분들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기 초에 지지율이 낮는 것은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인사 논란도 있고 배우자 논란도 있긴 하지만 저는 더 크게 보는 게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밀려오고 있고 다시 말하면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주가 폭락이 4대 지금 악재가 터져 있는데 네. 전혀 설득력 있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밤을 새서라도 경제 민생부처 장관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여론 수렴해가지고 정책 제안 받아가지고요. 이런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도 600억이 아니라 뭐 1조 가까이도 발행도 하고 당장 대중교통 할인 패스 발행해가지고 예. 국민들 손등 틔워주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박수 보내죠. 네. 이미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실효성이 검증됐는데 안 하는 건 이건 국민을 고통에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다. 네. 지금 이제 워낙 그 힘든 서민분들의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또 대신 목소리를 내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안타까움을 예. 크게 표현해주고 계신데 제가 사실 표정은 웃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예, 그 특히나 이제 또 이 물가도 물가지만 실제로 이제 돈을 벌어야 그거 가지고 뭔가를 살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들은 최저임금에 예.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예.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명분으로 좀 뭐 동상이몽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뭐 어떻게 돼가고 맞습니다. 있습니까?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중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년도에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부담이 되죠. 최저임금이 예. 참 둘 다 어떻게 보면 약자여서 그럴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주가 뭐 넉넉하진 않았을 맞습니다. 테니까. 특히 이제 한계 예. 상황 그동안 2년, 3년 가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거기다 예. 최저임금 또 인상이 되면 네네.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예. 많이 올리자는 주장은 안 합니다. 저희도. 다만 지금 물가가 생활 물가만 6, 7% 오르고 다음 달 공공요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정대로 인상 강행하면 물가와 물가 인상이 네. 10% 가까이 될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거 어쨌든 세계가 빨리 제로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종전을 해야 되는데 질질 늘어난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 장기화되고 분위기잖아요. 있죠. 예. 우리 세계 평화를 사는 시민들과 네. 경제활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반응과는 달리 그럼 물가 인상이 이게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물가 대책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이 10% 가까이 물가가 뛰기 때문에 네. 이제 최저임금, 예. 월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받았을 때 190만 원입니다. 네네네. 한국 사회에서 190만 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최소 5% 안팎 정도는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휴 수당까지 다 포함한 예. 금액이 말씀하신 주휴수당을 대로 빼면 17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예, 주휴수당 안 주는 게 191만 많으니까요. 4,440원으로 돼 있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죠. 예, 아주 사실. 작죠. 예. 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많이 올리기는 어렵다. 네. 그건 저희들도 인정. 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린 코로나 팬데믹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그러나 우리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이나 반영을 좀 중소상공인들 해줘야 생각했을 한다. 때 예, 다만 예. 물가가 10% 올랐는데 임금을 만약에 임금을 그대로 두면 사실 물가 10% 올렸는데 임금 10% 올리면 이제 이른바 실질 임금 상승률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그러니까 5% 정도, 6% 정도는 올릴 수밖에 없다.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외식업계 그리고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에 좀 업종별로 조금 차등을 두자 이런 요구들을 예, 좀 하고 예.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식당들이라든지 예. 편의점주분들이 그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이제 이른바 알바 노동자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네네네. 하지만 물가가 10% 가까이 올랐는데 동결시키면 임금이 10% 삭감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경제에서.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그렇게 만약에 최저임금이 사실상 10% 깎이잖아요. 물가가 10% 올랐는데 동결이면 그러면 물건을 안 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더 어려워집니다. 수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수까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그대로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지갑을 좀 지갑을 닫겠죠. 닫죠. 소비를 예. 줄이죠. 예. 그러면 외식업계, 편의점업계도 어려워집니다. 역으로요 또. 네. 그래서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자 만약에 도저히 최저임금 인상이 5% 정도 내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지원을 받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걸 그거는 신청해야 되는 예, 거죠? 신청하면 되고 일자리 예. 안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저도 아파트 관리비 보면 우리 그 일자리 안정자금 차관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경비 선생님들, 청소 선생님들 최저임금 올려준 만큼 정부에 신청해서 일자리 안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관리비에서 그걸 빼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급이 영수증 봐도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편의점 본사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영업이익이 있어요. 편의점주나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어려운 거지. 그럼 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만큼 점주님들을 지원해 주면 됩니다. 요즘은 뭐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한 3, 40만 개나 됩니다. 예. 그냥 편의점만 해도 한 6, 7만 개 되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최저임금 5% 올랐나요? 그러면 본사가 받아가는 로얄티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업계는, 편의점 업계는요. 본사가 받아가는 로얄티를 그 정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분담에 네, 대한 고통분담 해주면 얘기를 됩니다. 이제 많이 가불 병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예, 자, 예. 병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10%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물가 인상이 10% 가까이 되니까 우리가 5% 정도를 수용할 테니 대신 갑과 을도 그 정도는 수용해 달라. 그럼 을은 분명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거나 아니면 갑이 을에게 이른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나 예. 편의점 점주들 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렇게 대기업 본사들이 예. 또는 대리점 본사나 본사들이 갑이 을에게 주는 몫을 좀 늘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걸 연동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여러 경제 주체가 이렇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항상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끼리 또 뭐 최저임금 아유. 올리고 또 서로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좀 뭐 그 금융업계나 조금 더 이제 그 넉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통 분담을 예.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또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건의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좀 많이 내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저희 뭐 좀 요새 기자회견도 좀 많이 예, 하고 예. 이슈도 또 많을 예. 텐데 요 지금 경제를 좀 힘들게 어렵게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또 예. 한번 해주시죠. 예. 방금 전에도 오전에도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제3차 방역지원금으로서의 손실보전금 탈락자가 수십만 명이 이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도 확대해야 된다고 이제 촉구하는 기자는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작은 힘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소상공인들하고 또 우리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아하, 손실보전금 너무 억울한 탈락자들이 많다.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일 오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 대중교통비를 한 달에 10,000원 정도 또 15,000원 정도 우리가 내면 패스를 발급받아가지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실 무료는 아닌 거죠. 10,000원이나 15,000원 내는 거고, 나중에 그 지하철이나 버스의 적자분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또는 연말에 정산해 일부 지원해 주는 거,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런 정책들이 진짜 시급하다. 그다음에 제발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통신기관들, 사실 코로나19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방송업,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택배 배달업, 그다음에 금융, 통신, 이런 데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네. 이런 데는 정말 코로나19로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면 지금 바로 이때 국민들에게 보답할 때이다. 요금을 인하해 준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좀 국민들 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엄청난 고통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힘이 날 수 있도록 좀 제발 좀 특단의 조치를 함께 해주십시오. 상생하는 대한민국, 고통분담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몸이 진짜 몇 개이신지 모르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니까 약자들의 목소리를 또 대변해서 여러 활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안질걸 소장님 또 응원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좀 이제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시고요. 임선우 캐스터와 해외 경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이게 별로 요새 안녕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뭘로 잡고 갈까요? 그래도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갑니다. 차라리 안 봐야 돼. 차라리 안 쉬어가야 보는 게 돼.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이고. 이제 노예 해방 기념일 맞아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이제 호재 네. 아닌 호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외신이 조금 경제 소식에서는 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노예 해방하니까 또 물론 이제 이 다른 예전에 이제 역사적 맥락이 있는 대체 휴일이지만 우리 참 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좀 단비 같은 소식들이 많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외신 재밌는 것들, 조금 가벼운 것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좋습니다. 이제 기업 소식들로 좀 채워봤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가보죠.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갔고요.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 무엇을 주목해봐야 하느냐에 네.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얼마나 또 큰 하방 압력을 받을지 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예. 이제 현지 시간 22일에서 23일 이틀 동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연달아 증언에 나섭니다. 이제 연준이 이제 강력한 긴축 정책 돌입 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 구체적인 경기 전망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같은 날 연준이 미국 34개 대형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시나리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만큼 이제 금융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많이 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은행원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냐 이게 아니라 네네네. 경제 주체가 얼마나 이제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느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이제 잘 버티고 괜찮은 정도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FOMC 회의 때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일에는요, 6월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예.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떤 이벤트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원의 예. 의회 증언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소비자 기대 지수 등등이 있고요. 네. 이제 새벽 사이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대는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고 네. 그런데 새벽 사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최근 앞으로 1-2년 내 향후 1-2년 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도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낮은 실업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근거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전 장관이 자꾸 경고하고 하니까 경기 침체 얘기하고 하니까 약간 입단속을 시킨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아무래도 드는데. 좀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네. 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뭐 연임도 달려 있고 지금 빨리 뭔가를 실적을 내야 되고 경기 침체까지 가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요한 건 이제 대안이겠죠. 예, 그 대안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딱히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제 예.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결론이 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우리도 이제 유류세 뭐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이외에 지금 특별한 대안이 뭐 특단의 대책이랄 게 사실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답답할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SNS 상에 지금 최근 돌아다니고 있는 새로운 밈이 있는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별장 근처에서 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도 외신에 났죠, 맞아요. 네, 근데 예. 이거를 이제 뭐 미국 경제가 폭락하는 모습에 빗대어서 이렇게 조금 조롱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지지율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그쵸, 이 경제 문턱을 잡기에 또- 조금 사활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막 사우디도 날아가고 사우디한테 굉장히 나 대화도 안 할 거야 그랬던 그 젊은 왕세자하고도 뭐 얘기하겠다고 하고 태도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놨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기업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테슬라가 중국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좀 곤란한 상황을 또 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새벽서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테슬라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여름 휴양지에서 운행을 금지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 차가 이제 아예 뭐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중국 당국이요. 예.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2달 동안 이제 허베이성 베이다허에서 네. 테슬라 차량의 진입과 운행을 모두 차단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고요. 네. 이제 국가적 사안이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적 사안 보통 이제 무슨 막 너무 공해가 심하거나 할 때 이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대책들도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뭔가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냥 국가적 사안으로 들어오지 마 하면 안 들어오게 되는 이 중국의 이런 특수한 상황들도 맞습니다. 좀 이례적으로 볼만한데 자 일단 베이다이허라고 하셨어요. 베이다이허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왜 또 테슬라만 콕 집어서 들어오지 마 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이 베이다이허는 중국 지도부가 매년 여름 휴가를 갖는 곳으로 좀 유명한 곳인데요. 이제 네. 각종 현안과 정책, 인사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도 열리는 곳입니다. 휴가도 하고 네. 주요 사안도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테슬라만 유독 막아섰냐라는 데서 의문이 일고 있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스파이설이 조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도 중국에서 보안 이슈로 좀 골머리를 앓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국가 기밀을 수집해서 미국에 유출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난해. 아하, 그래서 예. 실제로 작년에 정부기관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 머스크가 스파이설을 직접 나서서 부인하면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현지에 저장하기 위한 뭐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진화에 좀 나선 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 007 영화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 차가 갈 수 있는 곳에 막 뭐 어떤 특별한 대단한 어떤 뭐 시설들이나 국가적으로 감춰야 될 시설들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스파이라면 좀 침투력이 있어서 사람이 가든지 뭔가 기밀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 좋은 뭔가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차가 스파이를 한다. 이 차에 카메라가 다 이걸 찍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네, 맞습니다. 뭐 재밌습니다. 자, 일단 뭐 한시적으로겠죠. 어느 정도의 뭐 기간을 뒀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최소 2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쉽게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닌 게 네. 이제 중국은 일단 최대 전기차 시장인 점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매우 중요한 시장인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해 중국에서만 47만 대 육박하는 전기차를 팔았어요. 예.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26%가 급증한 건데 와.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테슬라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 차량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진짜 시장을 중국이 뭐든지 크네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의 생산 기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최대 생산 기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연간 4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제2 공장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중국 전기차 순위 탑 10을 보면요. 유일하게 테슬라가 외국 기업이고 그 1위를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머스크는 계속해서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왔는데요. 이제 올해 초에는 중국 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크게 번영할 것을 확신한다라면서 연일 이렇게 중국 찬양을 했고요. 크게 사주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그렇죠. 모셔야죠. 최대 머스크 고객인데요. 입장에서는. 그럼요. 네. 또 거기에 또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중국 신장 지역에 1호 대리점을 열기도 했어요. 어허, 예, 예. 이제 이렇게 계속되는 머스크의 친중 행보에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제 공급 차질 그리고 오너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서 스파이설이 불거지면서 이제 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머스크는 뭐 미국 사람이니까 그죠? 미국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머스크 정도면 이제 이게 외교 관계에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정도의 인물이니까 뭐 미국은 어떤 고민을 또 갖고 있을까요? 네, 참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얽혀 있는 만큼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발 기사를 보면요. 이제 머스크와 중국의 유대감이 미국의 불안을 키운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는 아닌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머스크가 네. 너무 중국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를 또 좀 싫어하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기사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머스크가 CEO로 있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이제 해외 공급 업체를 통해서 중국 정부 기밀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해외 공급처들을 이용해서 스페이스X 우주 탐사 기업에 있는 정보들을 빼돌릴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이 머스크가 CEO로 있는 기업들의 이 구조상 네.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점도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 의원들 중 일부는 이제 국가정찰국을 동원해서 이를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 조직이 아닌 이상 막 완전히 차단되거나 완전히 또 풀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중국도 그런데 중국은 아예 조치를 야 그럼 테슬라 차 들어오지 마 대놓고 이러고. 해버렸습니다. 예. 네. 또 미국도 심기 불편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 네. 일단 뭐 굉장히 바람잘 없는 테슬라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주가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계속해서 좀 요새 논란이 많았어요. 구설수에 그 오너 올라서. 리스크도 있고 네, 뭐 공급망 문제도 네.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도로교통안전국,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같은 경우는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서 고강도 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그렇죠. 이제 또 주가가 계속해서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맞다면 $600 중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때 1000슬라까지 갔던 테슬라인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들려오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네요. 네. 사실 출연료 줘야 돼요. 머스크 형은 맨날 맞습니다. 들고 오는데도 맨날 새로워. 얘기가. 늘 새롭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가상자산 소식도 한번 훑어보죠. 또 웃음기 사라지는 소식들인데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네. 이제 플랫폼들이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CNBC발 기사를 보면요, 탈중앙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서비스 개발사가 사용자 지갑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이제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출 서비스 솔랜드가 사용자 지갑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투표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97%의 찬성을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97% 찬성이면 완전히 압도적이죠. 이거는 보기 힘든 어떤 투표의 결과인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좀 내려진 겁니까? 네, 이제 설명에 따르면요, 이제 솔랜드에는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고래 계정이 존재한다고 이것도 한번 합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조상 솔로나 코인이 $22 30센트 선까지 빠지게 되면 예. 이 대출 금액 20%를 강제 청산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량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네트워크가 흔들린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제 규모가 큰 지갑, 고래 지갑에 임시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장외 거래 OTC에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는 게 골자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솔라나 코인이 $28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강제 청산 가능성이 커지자 좀 다급하게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뭐 주식 시장에서도 무슨 뭐 사이드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뭐 너무 크게 떨어지거나 할 때 이제 이것도 약간 비슷하게 큰 손이 크게 뭐 청산을 하거나 할 때 출렁이니까 좀 나름의 뭐 안전 장치를 자기네가 개입하는 것으로 만들겠다. 약간 야 이거 좀 아리까리합니다. 일단은 뭐 소액 투자자 차원에서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계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데 또 업계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네. 이제 서비스 내 모든 과정이 개발사의 개입 없이 이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기본 사실 정신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가상자산은 이제 뭐 중간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개자가 없는 그렇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지금 이제 이 조치가 실제로 이제 실행되기 전에 또 지금 또 뒤집혔다라는 건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직후에 예. 이제 기사를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또 솔랜드 사용자들이 이제 통제 허용 제한을 막자라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또 투표에 붙였는데 이번에 99.8%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파이 서비스가 이제 이같이 가능할 수 이렇게 계속해서 뭐 뒤집히거나 계속해서 뭐 투표에 붙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작은 조항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조직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즉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사용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네, 즉각 조치에 나서는 거죠. 정책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책에 가상자산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은 또 이제 완전히 네, 또 뒤바뀌어서 바로 뒤집혔습니다. 솔랜드가 직접 어떤 자산 시장, 가상 자산 시장에서 개입하는 거를 완전히 이제 봉쇄를 했다. 지금 그런 막자라고 얘기인 것 하면서 같은데요. 또 판이 뒤집혔습니다. 야, 요거는 뭐 굉장히 좀 뭐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막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지금 튀어나오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가상자산의 대장격인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2위인 이더리움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다른 코인들도 또 다른 플랫폼들도 계속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이 상황을 좀 벗어나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막이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어요. 임선우 캐스터입니다. 자, 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니까 지금 가상자산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네. 지금 혼란한 상황인데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 얘기하면 정말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네.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 방식 이게 이제 어쨌든 권력이 다 분산돼 있고 어떤 금융기관이나 누군가 독재할 수 없게 돼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적 정말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에 건강한 작동 기제를 봤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또 반대로 그걸 활용해서 또 막 개입하자라는 의견도 그러니까요. 나왔으니까요. 야, 이거 참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알쏭달쏭합니다. 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메타버스 맞나요? 발음 좋습니다. 메타버스 아니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소식 한번 버스 짚어보죠. 아닙니다. 예.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 소식도 새벽 사이에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 가상현실에 올인한 기업이 있죠.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인데요. 예. 이제 메타 플랫폼이 연구 중인 새로운 VR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름은 버터 스카치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자료 화면이 혹시 준비돼 있나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지금 소개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이게 어떤 장치냐 하면요. VR 이제 헤드셋인데 인간의 망막의 해상도와 비슷한 수준인 그러니까 시력 1.0의 기능을 구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또렷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이를 활용해서 가상현실 세계에 조금 더 근접한 내가 이 정말 좀 더 리얼한 현실이 아닌 가상실 안에 정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 설명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제 현실 같은 이미지를 구현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판 중인 VR 헤드셋인 퀘스트 2보다 2.5배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제 또 회사 측이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현실 그리고 실제 세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는 비주얼 튜링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따르면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뭐 메타뿐만 아니라 전체 업계를 통틀어서도 이를 충족하는 VR이 존재하지 않지만 해상도의 초점 그리고 왜곡과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 많으면 형이라고 저커버그 형이 굉장히 이렇게 쓰고 굉장히 소년처럼 너무 좋아하고 덕후처럼 자신 있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외신들 평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외신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요, 완벽한 이미지의 메타버스 세상이 수년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메타의 이 시제품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열심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좀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메타버스로 탈바꿈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곧 결실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타 상황은 요새 어떻습니까? 네, 아까 우리 앵커님이 이제 저커버그 형님 해맑게 웃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웃는 게 아닐 겁니다, 사실.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기존 페이스북에서 사명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우리는 가상현실에 올인할 것이다라고 나선 직전에 이제 SNS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이 터지면서 줄조사에 나섰어요. 예. 그래서 줄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규제 당국의 집중 타격을 받고 집중 표적이 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요 임원들도 줄줄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커버그의 오른팔로 불리는 셰릴 샌드버그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세대 교체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스마트워치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쟁에서 발을 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VR 기기들이나 뭐 가상현실 기기를 담당하는 리얼리티랩 부서의 지난해 손실 규모가요, 무려 100억 달러, 12조 원에 달았습니다. 여기 뭐 모든 게 네. 규모가 다 조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실적 부진, 그리고 또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감소 같은 소식에 이제 하루에 시총이 278조 원이 증발하기도 했죠. 278조. 네, 증시 역사상 예. 최대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전략들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면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앉은 상황인데,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VR로 뭐 새로운 세상으로 한번 떠나보는 거 즐거운 상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영화들을 통해서 약간 또 안 좋은 결말을 만든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거라 좀 맞습니다. 관심도 가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또 재밌는 얘기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실 거죠? 네, 또 후속 소식 나오면 제가 발빠르게 새벽부터 한번 준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좀 휴장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재밌는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오늘은 다행입니다. 가벼운 위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오늘 돈데라 여기서 이제 임선욱 캐스터는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생방송으로 함께한 돈데라,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